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니즈가 맞아서 파급용 형태로 발전됐다고 보면 돼요. 볼맞던 제도적인 문제들, 깡통 전세들,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가지고 저당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흔히 일반적인 신축 빌라들의 형태입니다. 땅에는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계약할 때 원인을 알아야 되고 합당한 등기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이랑 임차인은 원래 연락을 안 할수록 좋은 관계잖아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라고 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6년차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고요. 유튜브 공인중개사 이승주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세 제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이슈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일 뿐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전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부 시스템을 굉장히 활성화해 놨고 사기를 예방하도록 다양한 전산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시세도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전세가율을 40% 정도로 맞춰 가지고 주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확실한 신고 제도까지 갖춰 놨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전세 제도라고 보면 되고, 페루, 아르헨티나의 일부 도시, 그리고 인도 등과 같이도 전세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확실히 자리매김한 곳은 우리나라고,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놨다기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니즈가 맞아서 어떻게 보면 사금융 형태로 발전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전세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볼맞던 제도적인 문제들과 깡통 전세들 등등 등기부의 공신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말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맞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국민들 모두가 공부가 많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압류는 당연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상 을구에 찍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동시행 관계라고 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점유했던 것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임차인은 준비가 됐는데 임대인은 돈을 못 내줘서 임차인이 기다리다가 명령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이르는 거죠. 내용증명도 보내고 통지하는 수단들도 발생을 시킨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줘서 임차인이 기다리다 안 돼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사항에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효사항만 뽑을 수도 있고요.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뽑을 수가 있는데, 말소사항 포함했을 때 이런 임차권 등기 이력이 많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되기 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집주인은 상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임대인이 내어줘야 될 채무인데,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류라고 하죠. 금전관계, 채권관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걸리는 게 압류입니다. 압류 전 단계가 가압류고요. 다른 재산권의 신용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처분,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지향하셨으면 하는 계약의 종류는 명의자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 혹은 3명 이게 아니라 14명까지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유효하려면 과반수만 계약을 성립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임대인들이랑 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권한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기면 14대 1로 다퉈야 되는 겁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별도 등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등기부 형태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요, 쉽게 생각하면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거예요. 호수별로 따로 매도 매수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호수별로 등기를 따로 볼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해서 등기부가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다세대 주택에서 옛날에 땅이었던 걸 부수고 땅을 가지고 저당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흔히 일반적인 신축 빌라들의 형태입니다. 빌라에 올라갔는데 지분만 보여지고 호수별로 땅에는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토지 별도 등기를 내가 계약할 때 원인을 알아야 되고 이게 말소가 가능한지 합당한 등기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토지 별도 등기를 개인이 확인하고 말소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소 조건 혹은 기한을 주셔서 기한까지 해결하는 조건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신탁은 쉽게 생각하시면 원래 소유주가 본인의 집을, 재산권을 담보로 맡겨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는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신탁회사가 소유주인데, 대부분 실무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소유주가 본인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계약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했다 해서 무효예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진행을 하든지 언제까지 명의를 원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귀속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셔야지 우선 변제권 확보라든지 혹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초보자라면 가급적 지양하시고 월세로 저렴하게 보증금을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권리들은 물권이라고 합니다.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이라고 있어요. 물권은 기본적으로 힘 자체가 채권보다 세요. 채권이 뭐냐면 개인이 개인에게 특정 거래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개인에게만 금전을 주던 혹은 뭐 어떤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채권 관계를 그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은 만인에게 공시할 수 있죠. 옛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보호법이 없다 보니까 채권에 의해서 특정 개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임대인이 바뀌어도 다음 임대인은 전입신고 상관없이 효력 같은 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가, 거주기간 보장 안 돼,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점유, 주택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가 되면 이걸 소위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 요건 자체가 대항 요건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보증금이라는 채권을 요건을 갖추면 물권처럼 힘을 부여해준다. 채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물권처럼 만인에게 공시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줄게 라고 해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은 밤 12시가 되면 힘이 발생을 해요.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전입신고 당일에 등기상 어떤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럼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라는 걸 받음으로써 후순위 담보권자 혹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생기죠. 내가 순위를 확정함으로써 날짜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일자죠. 내 뒤에 들어오는 어떤 다른 권리자 혹은 다른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먼저 받겠다라는 거를 정해주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의 개념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대항 요건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보증금은 낮을수록 다다익선이에요. 보증금을 부득이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집의 가율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 10억인데 보증금이 3억이다라면 30%죠. 30%면 전세가율이 안전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70%를 넘으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올려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갈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못 주면 경매에 붙여서 집을 내가 하던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해서 보증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100% 호가대로 집이 경매에 붙여지지 않고요. 그러면 처음에 유찰이 무조건 한두 번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럼 10%씩 재매각 가격이 정해지는데 가격이 최초 시세보다 확실히 떨어질 거죠. 경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세금 관계 등이 먼저 빠집니다. 요즘에는 낙찰이 워낙 잘 안 되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60% 정도까지는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70%가 아니라 60%라고 잡았을 때 60%가 넘는다라고 하면 월세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방법.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부분은 가율을 낮춘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겠죠. 전세 보증보험도 최근에 많이 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을 대비해서 우리가 원래 140%였는데 126%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140%에 0.9를 해서 126%로 바뀐 건데 공시가격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넣는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뒤에 있는 월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보증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가 1000에 50에 산다라고 하면 주택은 그냥 1000만 원 가지고만 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확보 대상에 판단을 하고요.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1000에 50이라고 하면 환산을 한단 말이죠. 50에 100 월세를 곱하고 거기다 보증금을 더해요. 6000이 되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는 6000만 원이 환산보증금으로 되지만 주택은 1000만 원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월세로 가급적이면 가능한 선에서 하시거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우선은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원초적이고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도권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인데요. 임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 채무 관계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는 신설을 했습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다른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들도 확인을 해보고요. 아무리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지만 공시효과는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정확하게 이 주인이 그전까지 신용관계가 어땠는지 정도를 파악해보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후발적으로 보증보험을 든다든지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한다라는 그런 특약들, 당연히 계약 당시에 추가적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특약을 설정해주는 것이 요즘에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예방수단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전세 그리고 보증금이 높은 계약일수록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세 월세 재계약하실 때에도 생각보다 분쟁이 많은데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5%밖에 못 올린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임대차 신고제라고 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세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 아직 유예기간이지만 과태료를 유예하는 거지 의무는 부과돼 있거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2+2라고 해서 기본 2년 주택 거주 요건에다가 2년을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건인데요. 2+2 요건 때문에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보증금과 월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5%까지 못 올린다고 하는데, 법적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명문들은 혹은 특약들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무효라고 명문에 나와 있는데, 무효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임대인에게 납득을 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의 논리를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기분이 나쁘면 본인들이 들어온다, 쉽게 가족이 들어온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 사유를 가장 크게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절을 한 사유를 추후에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후구제 수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대인이랑 임차인은 원래 연락을 안 할수록 좋은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에 사실 침 뱉기는 어렵습니다. 꼭 6개월에서 2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적용하기 전에도 우리 임대인도 그리고 임차인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좀 언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가장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사람을 남기고 신뢰를 얻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채널도 많이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